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차일피일 미뤄지던 법률적 절차가 마무리된 셈인데요. 이제 남은 관심은 속도겠죠.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안 통과 의미와 남은 과제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육동일 위원장 시간 내주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공주대 지리학과 정환영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세종참여연대 성은정 사무처장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설계 과정, 예산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 여당의 또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네, 바로 지난 6일이었죠.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안이 거의 만장일치로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참 어떻게 역사를 되돌아보면 사실 10년 넘는 대장정이었었는데요. 자, 육동일 위원장님, 그 역사를 그간의 과정을 잠깐만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이 세종시 행정수도 문제는 굉장히 오랜 논란과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이 문제가 처음 등장한 것이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신행정 수도 건설이 이제 공약으로 내놓았고, 네. 2003년에 신행정 수도 건설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만 2004년에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위헌 판결을 받은 요지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그리고 그 내용에 정치 행정의 중추적 역할은 서울이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국회와 대통령실입니다. 청와대.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정리를 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만들어졌고, 또 이어서 이제 세종시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많이 신행정 수도에서 출범해서 많이 지위가 약화됐죠. 그런 과정에서 2012년에 이제 국회 분원을 만들자라는 대표 발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2021년에 그 문제를 담아서 국회법 개정안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네네. 그런데 이게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뭐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일정이 좀 늦어졌죠. 늦어졌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월 6일 날 이제 규칙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는 뭐 국회의사당의 뭐 이전 대상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를 이제 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갈 길은 멉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용역도 해야 되고, 네. 설계도 해야 되고, 또 그 총 사업비도 결정해야 되는 이런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길이 멀긴 합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세종의사당을 건립할 수 있는 이제 구체적인 최종안이 마련이 된 뜻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최민호 이제 세종시장 나오셨는데 이제 본인 임기 중에 또 뜻깊은 일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네. 좀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육동일 교수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 그 위헌 판결이 냈을 때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수도의 정의를 내린 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수도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가 원수인 대통령 집무실과 그리고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있는 곳, 이렇게 수도의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종시에 이제 분원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2의 국회가 오고 제2의 대통령 집무실이 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세종시가 수도로서 국회도 또는 정치권에서도 반 이상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네.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아서 10월 6일을 저는 앞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환영 교수님은 어떠세요? 지금 시장님께서는 이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반 이상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제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볼 수 우리 있을까요? 세종시장님 굉장히 희망찬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랜 진통 속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는 사실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오늘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2032년 정도 개원과 동시에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8년으로 당겨진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세종의사당 규칙안 통과는 통과 그 자체 이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재적의원 255명인데 그중에서 1명이 기권을 했고 254명이 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장일치라고 거의 볼 만장일치라고 수 있는 보는 거죠. 거죠. 예. 그래서 향후 일정 추진에도 청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 이걸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뿐만 아니라 충청권이나 더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참여연대 이제 서문정 처장께서도 나오셨는데 사실 시민단체도 적극적으로 좀 지지를 하셨었고 이제 뭐 행정수도 그 설립 당시부터 좀 노력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규칙안이 통과되면서 법제화의 여정은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네. 보여지지만 실은 이제 처음에 행복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 법은 만들어졌지만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수정안이 발표가 되면서 다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법제화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처음에 시작이라고 하는 데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이라고 하는 나중에 설계부터 운영에까지 저희가 녹색의사당이 되고 열린의사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첫걸음, 첫발을 떼었다. 이렇게 좀 의미를 좀 두고 싶습니다. 네. 지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처장님께서는 뭐 예전에 이제 그 수정안 사례도 있고 해서 긴장을 끝까지 놓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우려가 좀 남아 있는 편이죠. 네. 네. 자, 일단 그래도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뭐 지역민들은 여러 각계에서 이제 환영의 입장을 밝혔는데 시장님 일단 국회 규칙안의 내용이 좀 궁금한데 일단 뭐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국회 18개 상임위 중에 12개가 세종시로 이전한다. 네.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골자는 그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 상임위 중에 17개, 18개라고 하는 것은 네네. 이제 예산결산위원회 때문에 예결위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정기국회 때만 열려지는 네. 거니까. 그중에 17개 중에서 11개, 18개 중에서 12개가 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가 본원이에요. 여의도에는 6개가 있고 여기는 네. 11개가 있다. 그렇겠네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세종시가 본원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규모고요. 면적도 여의도는 10만 평인데 여기는 19만 평입니다. 그러니까 규모도 2배 이상, 2배 정도의 그 세종의사당이 생긴다고 봐야 되고 상임위만 오는 게 아닙니다. 국회 도서관, 그것도 이제 분원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이런 부대기관이 또 같이 와야 되는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필요할 적에는 더 이전할 수 있다라는 부대조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종의사당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요. 네. 저는 이제까지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이제 국회가 오는 순간에 이제 그 말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행정중심의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는 입법기관이죠. 정치 중심의 기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대통령실이 온다면 거기는 행정과 정치의 중심 기관이 아니죠. 국정 전반에 대한 중심 기관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세종시가 행정 중심 복합 도시라고 했지만 이제는 국정과 정치와 행정의 중심 도시가 된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수도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 규칙이라는 규칙 통과됐다라는 그런 입법 절차적인 의미 이상으로 이것은 우리 헌정사에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 충청권과 세종시의 입장에서 볼 적에도 이건 굉장히 역사적인 분기점이다, 전환점이다. 저는 그렇게 새기고 있습니다. 육동일 위원장님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이제 세종의사당 설립으로 인해서 이제 행정 비효율도 좀 이제 해소가 되고 이제 뭐 진정한 지방시대 여는 신호탄이 열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어떤 의미를 좀 둘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말하자면 세종시가 정치 행정의 이제 대한민국의 1번지가 됐습니다. 저는 단순히 국회의사당이 이전한다.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다.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전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회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 지금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회가 신뢰를 받고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문화가 달라져야 된다. 그런 이른바 소프트웨어가 달라질 수 있는 계기를 세종시가 만들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 뭐 상호 경쟁과 협력의 관계입니다만 이것도 지금은 많이 헝클어져 있는 갈등과 증오와 분열의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이 문제도 반드시 개선되는 이번 세종의사당의 건립을 계기로 해서 또는 대통령 제2집무실의 조성을 통해서 이게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세종시는 이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네. 이런 국회의사당이나 뭐 제2집무실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되는 이제 개헌 문제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수도 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기능이 대폭 보완이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시가 자족 기능을 확충을 해야 이 말하자면은 수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세종 시민은 수도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종 시민도 달라져야 됩니다. 세종 시민도 보다 높은 자치의식, 국제 감각, 그리고 포용력과 개방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많은 시민들, 외국인들이 세종시로 올 텐데 폐쇄적이거나 배타적이어서는 안 되고 보다 이제 관용성, 오픈, 개방성을 갖는 수도 시민으로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성은정 소장님, 그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이제 세종의사당 확정 어떤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이제 지방시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경기가 침체되고 저성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힘들 때는 지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지방들이 각자 도생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생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발판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이 생기는 거지만 이것이 수도권에 서울 여의도 의사당이 있듯이 충청권에 세종의사당이 있다라고 하는 인식 이런 것들이 충청권에서 같이 좀 진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지방과 지방 사이의 격차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에서 이제 활동들이 회의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이 아닌 세종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보좌진들이 보지 못했던 어떤 지방의 풍경들이 담겨져 있는 정책 입안, 예산 이런 것들이 같이 국회 정책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이제는 이제 서울 수도권하고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방의 특색에 맞는 지방에 맞는 그런 상황에 맞는 정책과 입법 활동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게 되는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정환영 교수님도 기대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사실 엄청난 그 기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실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서울에 가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그분들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점, 그건 아주 굉장히 좀 작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비효율 그렇죠. 그 부분. 맞습니다. 예.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아까 최민호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 이게 제일 큰 것이고 그래서 정부의 행정, 사법 그리고 입법 이런 것이 내려온다 그러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요. 다만 이런 거는 정적으로 가시화되고 또 걸림돌이었던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 법적 문제 이런 것들이 해소돼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님 이제 남은 과제는 언제 이게 완공이 되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민들은 그래서 뭐 빨리 되면 좋겠죠. 그래서 28년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2031년 전후가 돼야지 또 가능할 것이다. 이런 좀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들은 이제 토지 매입비라든가 설계비가 이미 예산상으로 다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700억 이상의 확보가 돼 있고요. 그거는 착실히 이제 우리가 추진하면 되는 건데 이제 시기가 2028년이냐 31년이냐라고 따질 문제이기는 한데 시기가 늘어지면 예산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빨리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빨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되게 되는 게 중요하다. 이제 국회라는 거는 이제 세종에 왔다고 해서 세종시의 건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건물이고 또 한 나라의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100년, 200년을 보고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되고 디자인을 해야 된다. 이렇다고 볼 때 28년이냐, 29년이냐, 30년이냐라고 조급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불가역적이기 이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네. 기왕에 하기로 했으면 잘해달라, 멋지게 해달라, 역사에 남을 그런 기념비적 건물로 만들어달라라고 요구하는 게 충청권의 대범한 그런 자세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00년 이상을 이제 내다보고서 그래 이제 확실한 건물로 지어야 되는데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몇 년 정도가 좀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제 가능성 있는 2030년 정도라면 저는 적절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공사 기간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가 왜 2030년이냐 그러면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건설 완공 시기가 2030년입니다. 네. 그럼 2030년까지 대통령 집무실과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이 된다면 정말 세종시가 저는 행정수도 그러는데 그 말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의 수도가 아니에요. 국정, 정치, 행정의 수도란다면 그건 행정이 아니라 그건 제2의 수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제2의 수도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가 2030년 완공 시점에 다 맞춰져서 완전체를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자, 덧붙여서 네, 위원장님. 말씀드리면 2030년이 된다면 이제 다 차기 정부로 또 넘어가는 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세종시는 그동안에 이렇게 지켜보면은 이 선거에 쟁점이 되거나 당리 당략에 의해서 많이 휘둘렸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착실하게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돌발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걱정은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이제 세종의사당 건축 건물이라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우리 세종시가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의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을 좀 분명히 해야 된다. 지금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세종시 출범 이후에 수도권에서 내려온 인구가 뭐 한 6만 명 가량 되지만 이제 중앙 부처라든지 뭐 연구기관이 온 뭐 2만여 명을 제외하면 4만여 명밖에 못 왔습니다. 수도권 원래는 우리가 세종시는 수도권의 과밀 해소, 국토 균형 발전의 거점 도시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의 역할을 우리가 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 세종시는 반드시 충청권과의 상생 발전의 선도 도시가 돼야 됩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가 이 세종시를 만든 것도 충청권의 결집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세종시가 발전하고 정착하는데도 우리 충청권, 대전 충청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충청권의 상생을 위한 세종시가 선도도시가 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은 이제 2030년 또는 뭐 40년, 50년에 미래 전략 수도, 미래 전략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네네. 그렇다면 미래 환경이 지금 급변하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원격 행정도 나오고 원격 진료 문제도 나오고 언택 사회도 되고 따라서 세종시는 모든 뭐 건축물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이 세종시를 조성해 나가야지 이게 급박한 단기적인 눈에 닥친 것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을 우리가 좀 명심했으면 하는 생각이 육 듭니다. 교수님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꼭 덧붙여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충청인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신행정 수도하고 현재 행복도시를 바라보는 지역민의 의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똘똘 뭉쳐서 우리 신행정 수도 만들자, 행복도시 만들자 이랬는데 지금은 세종시가 출범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대전, 충남, 충북이 느끼는 정서가 달라졌어요. 세종시의 발전이 오히려 대전이나 충남이나 충북 지역민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줬다는 거죠. 예. 그에 따라서 행복도시의 완성 문제는 세종시에 국한된 문제이고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퍼져 있다는데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 이게 굉장히 앞으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상대적 우위성에 입각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건 받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하는 협력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우리 세종시장님께서 잘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메가시티라는 말을 흔히 쓰시는데요. 저는 이제 수도로서의 세종시가 새로운 제2의 수도로서 이제 의미를 갖게 된다면 충청권은 메가시티라는 표현이 아니라 제2의 수도권이라고 표현을 해야 네,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제1 수도권이 서울 경기에
말하자면 그 지역이라면 제2의 수도권이 있어서 수도권의 기능을 제2 수도권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서 지금 수도권,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같이 보지만 서울의 인구는 줄고 있지만 수도권의 인구는 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2 수도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충청권이 서울에서의 수도권의 기능을 이제 제2로 받아내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시면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권역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할 일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뭐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 시기에 대해서 이제 워낙 이제 장기적인 프로젝트라 딱 못 받기는 어렵지만 사실 24대 국회가 2032년 개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때까지는 좀 반드시 완공이 돼서 24대 국회는 세종에서 좀 개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 여러분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이 오는 건 좋은데 여러 가지 좀 이제 과제가 많이 있어요. 이제 성정 처장님 세종에서 살고 계시죠? 네. 좀 불편한 거 꼽으시면 뭐 한 두 가지만 꼽아주시면 어떤 게 좀 불편하세요? 현재 우선은 이제 출퇴근 시간에 교통 혼잡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뭐 대중들한테도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 하나 있을 거고요. 네. 굳이 꼽자면은 또 하나는 이제 워낙 다른 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이전해서 오시다 보니 뭔가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문화를 형성하기가 아직은 조금 어려운 점 뭐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님, 저도 이제 세종에 살면서 성은정 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교통 문제, 또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이 오면 의원회관도 지을 테고 보좌관들도 여기 또 머물러야 되고 그런 그렇습니다. 주거 문제도 있을 테고 네. 일이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좋은 일이죠. 일이 많다는 건 좋은 일이죠. 우선 국회가 이전하면 서울에서 이전하는 우리 직원 수가 약 5천 명으로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한 3천 세대의 주택은 더 추가로 지어야 된다. 인구가 늘면서 뭐 그런 것들도 우리 생활 기반 시설을 마련해야 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종시의 교통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수도권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하철하고요. 두 번째는 KTX 역사입니다. 네. 수도에 KTX 고속철도역이 없을 수는 없죠. 그것을 굳이 경제성이다 이렇게만 따질 게 아니라 수도로서의 위상과 그리고 수도로서부터 파급되는 그 스필오버 효과를 볼 때 KTX 역사는 이제 새롭게 다시 바라볼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우선 주거 요건을 우리가 확충시켜 주고 그리고 교통 문제를 우리가 대중교통 수단 위주 그 중에서도 지하철과 KTX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건 변함없는 제가 주장했던 바이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장님, 여의도에는 이제 국회대로라고 해서 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쪽에 방문객들도 많고 하니까. 네. 그런데 그런 거에 비교해 보면 사실 세종시는 현재 국회의사당 부지 주변이 보면 되게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차량 정체가 심해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뭐 도로를 넓힌다든지 그런 계획도 좀 갖고 계신 뭐 건가요? 당연히 그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되고요. 지금 세종시가 애초 설계가 좀 도로가 좁게 돼 있다라는 게 모든 시민들의 의견이고 맞습니다. 예. 네, 그것은 뭐 좋은 뜻으로 했을 지연정 지금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 도로를 높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새로 계획되는 국회를 비롯한 그런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도로 문제를 다시 재검토해야 되고요. 그거는 저 행복청에서도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교통 문제라든가 이제 수도권, 서울을 말합니다. 그 수도권과 우리 충청권의 다른 지역하고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 지방시대위원회 입장에서도 이 초고항역권 광역교통망 구축이 핵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교통망이고요. 그리고 세종시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무거운 짐도 지고 있지만은 세종시 내의 균형 발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공존하고 있고 그렇죠. 또 원도시, 뭐 농촌도 있고 신도시도 있고 불균형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부 균형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도 왜냐하면 세종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 마음 놓고 수도권에서 인구가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점이 우려되고요.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재 육성 문제입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수도고 이제 국제적인 도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기구도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고 이제 국제도시가 되려면은 거기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인재 양성에는 또 대학 발전하고 연계가 되고 또 이 젊은이들이 와서 이른바 직장과 거주와 또
그 생활과 이런 것들이 연계되는 소위 직줄하게 거점 도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우리 시장님이 잘 구상하고 계시고 또 저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해야 할 일이 많지 너무 서두르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방향을 잃을 수가 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정주 여건 관련해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저희가 이제 행정이 한번 내려와서 저희가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세분화된 어떤 그런 기준이나 이런 그런 기준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임기직에 있는 국회의원실 소속에 있는 그런 보좌진하고 국회 사무처 직원 공무원분들하고는 반드시 당연히 이제 주택 공급 방식이 달려져야 되는 거고 초기에 서둘러 오게 되는 사무처 직원들하고 이후에 충분히 어떤 시간을 가지고 오는 분들하고의 어떤 그런 지원 방식도 달라야 되고 그렇게 세분화되고 촘촘하고 국민들의 시선에 맞는 어떤 그런 정주 여건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기회에 만약에 저희가 이제 세종국회의사당이 된다고 하면 사실 2시간 거리 안에서 전국에서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지방의 지역구를 두면서도 국회의정을 이제 핑계로 해서 수도권에 어떤 집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셨던 어떤 국회의원 이런 분들도 좀 없도록 하는 그런 지침도 마련이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시장님 그건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 국회 사무처 직원이 온다고 하지만 일단 서울에 또 국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국회 사무처 직원들도 발령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상임위 소속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서울에도 근무할 수 있고 세종에도 근무할 수 있는데 완전히 이전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 이제 특공제도도 없어져서 주택을 준다는 게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임대주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소위 말하는 관사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을 확장시켜서 그분들이 어쨌든 근무하는데 편리하게 해줘야 국정 효율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국회 사무처 직원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이라는 게 세종에서만 근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에 다 발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직원들도 세종에서 근무할 적에는 세종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그것을 꼭 고정된 자기의 주택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탄력적인 임대주택이라든가 아까 관사 형태 그런 관사촌 같은 개념도 강구해 봐야 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영 교수님은 어떤 부분에서 좀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뭐 교통, 뭐 주거 여러 가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편하게 해줄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보다는 원래 가지고 있는 행정 중심 복합 도시의 성격에 맞는 도시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원래 가지고 있는 행복 도시의 구상과 이미지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하고 현재를 비교해서 시민 의식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면 원래 생각했던 그 도시와 현재의 도시는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단편적으로 주거, 교통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국회 세종의사당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할 것도 많고 한데 또 한 가지 이제 관심 있는 게 세종의사당은 이렇게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 제2집무실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시장님,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대통령 집무실은 국회의사당보다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뭐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칠 이유도 없고 국회에서의 어떤 합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대통령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건립하면 되는 것이에요. 부지만 마련하고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대통령 취임하면서 분명히 천명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올해 국비 3억 원이 이제 기초조사비로 반영이 돼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설계 착수비로 10억 원이 지금 정부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사실 부지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부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어디가 좋으냐라는 문제지 부지가 없다. 그럼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이 오히려 국회의사당보다 먼저 우리가 건립될 수 있다. 걸림돌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예산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정부의 의지의 문제이겠죠. 그래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분명히 추진할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초에 약속했던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세종에서 하겠다라는 네. 이제 약속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지켜져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노파심의 그 이런 국회나 또는 대통령실 이 집무실의 이전 문제는 역시 위헌 문제하고 또 자꾸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런 꼬투리가 안 잡히기 위해서는 이 행정수도 세종시로서의 법적 지위를 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헌법 개헌 문제도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문제고요. 또 세종특별시 설치법도 개정을 해서 수도로서의 지위를 더 확보하는 문제, 또는 특별자치로서의 기능을 보완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그 법과 틀을 만들어야 이런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기본 조건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정주 여건 교통 문제도 역시 저는 세종시 혼자만 부담을 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 대전과 또는 충남과 뭐 공주와 이렇게 연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는 그러한 좀 통 큰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전에 이제 육동일 위원장님 그 세종 제2집무실 또 이제 세종의사당 다 이제 개헌하고도 또 연결이 된다고 하셨는데 성훈 처장님 그 전임 시장 때에도 이제 개헌을 또 좀 추진을 하다가 그때 좀 잘 안 됐어요. 네. 지금 이제 최민호 시장께서도 다시 좀 추진하고 계신데 자 어떻습니까? 그 사실 전국적인 공감대는 좀 부족했다 그런 평이 좀 있었어요. 어떤 전략으로 해야지 개헌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 이제 그냥 빗대어서 표현을 하면 아이가 태어는 났는데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서 뭘 못하는 상황들이 세종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개헌이라고 하는 헌법적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는 좀 세종시 자체가 어떤 행복 도시냐 아니면 수도냐라고 하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수도와 관계되어 있는 이야기들에서 뭔가 자기의 정체성을 못 갖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쭉 얘기가 됐듯이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거 말고요. 지금 얘기되고 있고 계획되고 있고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 순서대로만 그대로만 진행되는 거를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세종시의 어떤 법적 근거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 공감대는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국민적 공감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 현실로 이어진다는 게 어려움이 많다는 걸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요. 네. 사실 행정수도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개정 문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예를 든다면 서울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서울은 경제수도로 발전을 시키고 그리고 세종은 행정수도로 발전시키자. 미국의 경우에 뉴욕은 경제수도이고 워싱턴은 행정수도인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가자. 물론 단기간에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가시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세종시는 엄밀히 말하면 그 활동이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예, 전보다는 활동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그래서 과거 신행정 수도 이전할 때처럼 수도권이 어떤 무관심하고 또 중앙 언론이 비협조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그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기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많은 연구 그리고 기획, 행사, 이벤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참고로 지난달에 세종시에서 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우리 87년에 만든 헌법을 우리가 여지껏 개헌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 개헌이 정말 어렵습니다. 국회 제적위원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되고 또 국민투표도 거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공청회 때 나온 얘기가 이 개헌 문제를 조금 푸는 방식을 좀 바꾸자. 이를테면 개헌 절차법을 만든다든지 또는 국회에서 개헌 특별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한다든지 또 우리 국민들이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개헌을 좀 순차적으로 전면 개정을 하는 그런 무리수보다는 순차적으로 부분적으로 개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라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면 우리 세종시도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위한 개헌이 조금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시장님, 현재 헌법이 이제 마지막 개헌이 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 시대상을 전혀 반영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은 많고 네.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여론은 많지만 좀 진전이 어려워요. 네. 어떻게 좀 하실 건가요? 저는 개헌의 물꼬가 세종시부터 이제 열려진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헌법 그 체제가 현 헌법이 36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네. 1987년도. 그때는 우리나라 상황이 그저 민주화를 외치고 지방자치하자 그런 정도 단계에서 마련된 국정운영 체계인데 지금 그 정도는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국가로 가고 지금 세계 10위 대국으로 들어갔는데 예전에 36년 전에 그 정도 수준의 국정운영 체계 가지고 미래를 열 수는 없다라는 저는 그런 확실한 신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국정운영 체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방향은 좀 신중해야 되고 무게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세종시가 적절한 지금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는 국회가 있을 때 국방, 외교, 경제가 중심이 되는 국회. 그리고 세종에는 내정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국회. 그렇다면 대통령과 총리가 역할 부담도 적절히 할 수 있어서 권력이 너무 독점이 되는, 일원화되는 그런 현상도 막을 수 있고요. 네.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는 상원이라는 걸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고 세종에는 하원이라는 걸 만들어 있어서 양원제 국회를 우리가 도모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세종에서는 내정을 할 때 총리가 중심으로 하는 내각 수반이 자치, 지방자치 단체장과 함께 내정을 논의하고요. 서울에서는 상원이라는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는 외국의 국가사절 내지는 중요한 외교 안보 이런 게 중점을 두는 그런 국정운영 체계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할 때 수도를 서울이냐 할 거냐 세종으로 할 거냐 이론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서울에는 그런 식의 국가 수도 그리고 세종은 지금 얘기하는 제2의 수도 이런 발상으로 나가진다면 이게 다른 나라에도 예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같은 데는 수도가 암스테르담이지만 헤이그라는 행정수도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외국의 예를 우리가 같이 본다 하더라도 전혀 무리가 없는 얘기고 네. 그것이 바로 국회가 오고 대통령 집무실이 오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러한 개헌의 새로운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의 물꼬가 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져가야 할 우리나라의 미래 방향이 아닌가라는 전개적으로도 생각하고 있죠. 시장님 오늘 이제 그 국회 세종의사당이 이제 국회 규칙안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신행정수도특별법 처음 그때부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난관들을 헤쳐나가면서 결국은 좀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개헌도 네.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개헌 이후에 이제 세종의사당도 되고 그 더 미래를 좀 내다본다면 시장님은 세종시를 어떤 모습으로 좀 이렇게 좀 될 거라고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세종시가 제2의 수, 저는 행정수도라는 말을 이제 안 쓰고 있습니다. 네. 행정수도를 넘어섰다. 제2의 수도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남북 통일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남북 통일이 됐을 때 그러면 북한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수도가 하나 갖고는 해결이 안 되죠. 그러나 제2의 수도, 제3의 수도라는 개념으로 확장시키면 그 부분도 물꼬가 트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세종시는 어디까지나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에 그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이라는 제2의 수도에서는 지방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이 함께 어울려져서 국정을 논하는 그런 무대의 장이 세종이라는 새로운 수도의 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세종시 발전에 중대한 전환기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구상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그 지난 20-30년에 걸쳐서 숱한 뭐 우여곡절 또 국민적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저는 이 세종시 정책이야말로 우리나라 국가 균형 발전의 유일한 강력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우리가 살려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 20년은 저는 이게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네. 어렵지만은 우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갔고 또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은 이 정치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번에 규칙안 통과의 그렇죠. 예. 결과를 보면 그런 점에서 이 세종시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많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공을 들인다면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최근에 뭐 우리가 강서구 총선 결과에 의해서 대통령실이 국정기조의 변화를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를 세종시에 제2집무실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국가 경영 시스템의 전면적인 전환을 노리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이제 분권적인 이제 통제적인 중앙 통제가 아니라 지방 분권적인 국가 경영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그 운영의 방식은 공개와 참여,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국정 기조를 바꾸는 그
그 계기를 이 세종시에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정원영 교수님, 그런데 이제 세종시를 통해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 이런 이제 기대감 또 희망을 갖고 계시지만 사실 이제 수도권 집중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학도 무조건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고요. 이게 과연 좀 지방시대 진정하게 열려면 어떤 좀 그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로만 지방화 시대라고 하고 있는데 체계 그 자체가 대통령 중심제. 그러니까 서울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경제가 집중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지방화, 세종시를 아무리 키운다 이거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통령 중심제와 같은 어떤 그 개정 요거를 양원제로 한다든지 또는 지방화를 위한 그 법적 체제를 마련한다든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건 너무너무 획기적인 부분이어서 정치적인 이슈화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아까 우리 육동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 체제를 바꾸는 건 어렵지만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바꾸는 거는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세종시 중심 또는 지방화 시대에 맞는 여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나오고 있는 대로 어떤 의대라든지 또는 다른 그 정책적 대안들을 지방에다가 쏟아붓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다만 중요한 거는 서울시라든지 중앙 언론은 호의적이지 않다라고 그렇겠죠. 하는 거죠. 자, 성정 소장님은 뭐 진정한 지방시대 또 세종시가 지방시대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우선 이제 2030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개원되는 그 시점에까지 보면은 대통령 선거가 1번, 지방선거가 2번, 국회의원 선거가 2번 이렇게 5번의 선거가 있습니다. 그 5번의 선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그러면은 그동안의 대통령 집무실은 누가 집무를 할지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에서는 누가 의정 활동을 할지 사실은 임기직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되게 활동하실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공간들의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국민이고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서 이제 지방시대라고 하는 지방을 채우고 있는 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그냥 잘 듣겠다라고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추진 과정에서 그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으로 충분히 녹아들어져 있는 그러한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지만 실제로 많은 시민들 그리고 많은 그 시민들이 있는 지방의 목소리들이 담겨져 있는 실질적인 지방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성은정 소장께서 이제 실질적인 지방시대 말씀하셨는데 시장님 자 어떻습니까? 이제 지방시대 시장님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시민들의 열망도 있어야 되고 정치권 학계 또 같은 충청권에서 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입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발언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당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수도권에 왜 지방에 있는 분들이 자꾸 그쪽으로 쏠리냐 그러면요. 물가도 비싸고 교통도 불편하고 집값도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교육하고 일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에 교육기관이 집중돼 있으니까 글로 갈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으니까 가는 건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특구라는 그 제도를 지금 현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것이고 일자리도 서울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각 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각 지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 위주로 다시 재편하자라는 게 기회발전특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세종시가 중심이 된다라기보다는 우리 지방이 바로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를 만들어서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혁신이 필요합니다. 국정 운영 체계도 혁신이 필요하지만 운영 체계뿐만 아니라 이런 재편에 대한 문제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세종시가 새롭게 국회와 또 대통령 집무실이 옴과 동시에 세종특별자치시가 맡아야 할 임무를 이런 교육과 기회발전특구의 발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옛날 열쇠로 새 집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열쇠로 새 집문을 열려면 그 새 집문에 맞는 열쇠를 가져야 되는데 그 열쇠가 지금 현재 87년도 36년 전에 국정운영 체계 갖고는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이 필수적이어야 하고
이게 국민적인 공감도를 확산시켜야 되는 책무가 바로 우리 충청권에 있다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남이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지방화 시대의 문제도 세종에서부터 열어서 우리 충청권이 제2의 수도권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역할에 맞는 일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지 중앙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네.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된다는 의식을 우리 충청권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세종 시민이 확실하게 가질 때 우리가 미래를 이끌어간다라는 생각과 말하자면 주도권을 갖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패널들도 한번 좀 짧게 세종시의 미래를 위한 조언, 뭐 1분 안쪽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앙 대통령과 중앙 정부의 의지를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했던 많은 문제는 결국은 예산 재정 문제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세종의사당도 지금 원래는 1조 4천억에서 3조 6천억 가량 늘어난다는 겁니다.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 근데 지금 경제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세수 결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려되거든요. 우리 세종시도 상당히 지금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공공 건축물도 관리해야지, 정원도시도 만들어야지, 또 뭐 여러 가지 그 버스 무료화도 해야지, 이런 많은 숙제가 있는데 이런 재정 문제에 대해서 국가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서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강력한 의지를 좀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정환영 교수님. 그 정상적인 추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가장 가깝게는 충청권의 협력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대전, 충남, 충북 지역이 모두에게 이게 도움이 된다, 이런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론적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학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내외 행정수도 관련 전문가가 굉장히 많고, 또 여기에다가 민간 활동가가 같이 활동을 한다면 세종시가 앞으로 행정수도로 또는 제2의 수도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성은정 소장님. 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말은 있어도 국가 불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즉 불균형과 발전이라는 말은 같이 갈 수 없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곳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곳도 행복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애정을 가지는 그런 어떤 시민들의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분 말씀 모두 감사합니다. 이제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안 통과로 이제 큰 산은 넘었지만 개원까지는 아직도 중요한 절차들이 많이 남아있죠.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론 함께하신 네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